자, 페이지 120페이지 대공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1929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가 있었는데 이걸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대공황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산업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가 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된다. 넘어가서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 뭐였냐면 주식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 이게 첫 번째.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서 주식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은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주식시장의 붕괴, 이게 첫 번째. 이건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까지, 그리고 보호무역, 여기서부터 대두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이게 디귿 등의 연쇄적인 과정, 이 3단계를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대공황 원인과 관련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의 불안전성과 경제 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지금 여기서 핀트가 묘하게 어느 정도 합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합의래. 그럼 여기서 견해가 갈라질 수 있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하면서 봐야지. 다시 대공황 원인과 관련해서 이 원인과 관련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의 불안전성과 경제정책의 실패, 이게 A번, 이게 B번이라는 얘기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통화가설과 지출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통화가설, 우리가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편의상 1번, 큰 1번으로 하고 지출가설을 2번으로 하도록 합시다. 1번 통화가설, 지지한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얘네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야. 연준이 1920년대까지 연준이 뭘 했냐면 192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아까 앞서 봤던 것은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대공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중반이니까 아직까지는 대공황 전이야. 공개시장이라면 국채 매입을 통해서 통화량을 확대, 공개시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외환시장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 국채 매입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을 했네. 국채 매입할 때 뭘 주겠어? 국가가 채권을 얘기하는 거야. 국채라는 건 국가채를 매입하려면 미국의 달러를 주겠지, 그렇지? 그럼 통화량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릴 거 아니야. 통화량이 확대됐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겠지. 돈이 많네?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금리가 싸질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보려고
그런 수요가 많이 증가하겠지. 기업도 은행 대출이 이렇게 싸? 그러면 나도 해서 생산 설비 좀 늘려야 되겠다. 노동자도 좀 고용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은행 금리보다 못 먹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됐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니까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네. 그치? 상승을 했어. 당시의 세계는 국제통화제도 이 부분에서 뭘 사용했냐면 금 보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이게 2022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로 나왔었지. 기축통화 관련해서 경제지문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제지문은 하나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금 보유가 증가할 경우에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 앞의 내용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금이 1,000만 원어치가 있어. 그러면 자국 내에 통화량을 1,000만 원까지만 풀을 수 있는 거야. 2,000만 원을 풀면 안 돼. 왜?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통화만 유통시킬 수 있는 게 금 본위제도야. 수출 증가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수출 증가가 나오는데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금의 유입. 이 수출 증가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여기서 뭔가가 빠져 있어. 여기서 보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그렇게까지 강대국이 아니었어.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막 유럽 전역을 막 짓밟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유럽 사람들이 총도 없고 폭탄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어디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군수 물품을 어디서 사와? 미국에서 사온 거야. 미국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장을 열심히 만들어. 그래서 계속 팔아먹는 거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수출이 증가되는 거지. 군수품이 수출이 증가되는 거야. 군수품 뿐이겠어? 거기서 공장들이 가동이 안 되니까 생필품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출 증가가 돼.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이 유입이 되겠지. 금 본위제도는 그만큼의 금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야. 돈으로 받을래, 금으로 받을래. 그럼 뭐 조금 이 전쟁 상황에서 불안불안하잖아. 이게 할지. 그런데 기축통화로 금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을 당연히 받겠지. 그 영국 통화로 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금으로 받는다.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보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통화를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 돈을. 그러면 경기가 막 살아날 거잖아. 불구하고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어떤 정책을 했냐. 공개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각해버렸어. 국가의 채권을 팔면 그 채권을 살려면 뭘 해야 돼? 달러화를 줘야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달러화가 시중에 있던 달러화가 뭐 은행이나 해서 뭐 기업가들이나 가계로 대출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연준 중앙은행으로 쭉 흡수가 될 거잖아.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 그러니까 자금이 마르겠지. 자금이 마르면 나 돈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이자 금리가 올라가겠지. 금리가 올라가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투자를 못하지. 서민들도 무언가를 소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비를 못하게 되지.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를 해버렸어. 연준이 이 호황기에.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겠지. 이자율은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됐다라는 게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야.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지문 말고 다른 경제 지문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어야 돼.
그런데 불구하고 연준이라는 애가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 어음주의를 통화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었대. 이게 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일반 학생들은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뭐냐면 만자야, 만자.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 이것만 인수를 해주겠대. 그럼 개인 간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 수표책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뭐 네가 받고 싶은 금액을 써, 백지수표 막 제시하고 그러잖아. 그런 거는 인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증가가 안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세 발의 피란 말이야. 지금 엄청난 양의 통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찔끔 해준 거야. 상업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했어. 문제 해결을 그럼 어떻게 돼? 더욱 어렵게 만들었겠지. 진성 어음주의 하에서 통화정책은 경기 순응 정책으로 평가가 돼. 경기 순응 정책. 경기 순응 정책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그 순응하는 거야 거기에. 그래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조금 허리띠 졸라 매고 긴축 재정하자. 이런 정책이 경기 순응 정책인 거야. 그게 아니고 야 경기가 안 좋아지려고 해? 대규모로 그럼 토목공사하고 무엇하고 뉴딜 정책 실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순응 정책을 해버린 거지. 거꾸로 간 거야. 그리고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버렸어. 그래서 시장 유동성을 줄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시장에 돈이 없어.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어. 그리고 기업이 파산했어. 일부 은행이 도산되고 있음.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일부 은행이 도산하고. 파산하고 도산 왜 그래? 부도를 못 막으니까 나는 거잖아. 부도는 왜 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을 풀어가지고 부도가 나지 않게 했어야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당시 연준이 어떤 대응을 한 거야? 소극적 대응. 지금 아까 진성 어음주의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이게 바로 소극적 대응이라는 얘기야. 이후 은행이 그냥 한두 개가 도산되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돼 있어. 연쇄적으로. 이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지금 위축된데 더 위축됐어. 이제 아예 돈이 안 돌아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 그렇지? 물가가 하락한대. 디플레이션을 야기. 물가가 하락해서 뭐 어떤 제품,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다고 쳐, 그 당시에 그때 지금 원래 100만 원인데 10만 원에 팔리는 거야. 그럼 기업에서는 그 10만 원짜리 만들려고 노동자 고용해서 뭐 하겠어? 절대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노동자는 실업의 상태에 내몰리지. 그럼 돈을 못 벌잖아. 그럼 안 그래도 시장에 돈이 없는데 노동자는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잖아. 기업도 어떤 것도 생산 안 하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 은행도 돈을 빌려간 개인과 기업들이 다 망해 나갔어. 그럼 은행도 돈을 회수할 수 없잖아. 대출해준 은행도. 그러니까 다 망해가는 거야. 그런데 연준은 이렇게 소극적 대응을 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대공황의 원인은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직접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지. 실물 경제 악화를 초래했다. 실물 경제라는 것은 현재 진짜 물건이란 얘기야. 그거의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는 거지. 이 가설에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였다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뭘로 해야 되나? 연준이 국채를 매입을 했어. 국가가 채권을 매입을 했어. 그러면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야, 연준이. 그러면 시장으로 돈이 풀리겠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했다면, 적극적으로, 아까 소극적인 대응하고는 다르지? 이거 했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시장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근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무슨 가설이라고? 통화 가설이란 얘기야. 이해되지? 지출 가설, 우리가 요약 정리된 부분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 부분에서 최대한 자세히 할 수 있을 만큼 해주고, 거기서는 조금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 컷 때문에. 한편 지출 가설 2번이라고 해야죠. 라지 2번. 지출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주식시장 붕괴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감소했다.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이다. 이거는 한 중학생 정도 사회만 할 수 있어도 아는 내용이야.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 군수물자를 판매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아까 막 금이 계속 해외에서 유입됐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야.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아니 1차 세계대전 이제 거의 끝물인데 거기다 계속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시킨 거지. 1920년대 말, 그치?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잖아.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벨트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지?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예전에는 공장을 세운대. 그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실물 거기에다 투자를 한 거지. 공장 짓는데 나 투자. 뭐 부동산 사는데 나 투자. 이게 실물 투자야. 그런데 그런 투자 기회, 실물 투자 기회라고, 여기 실물 정도가 빠졌다고 봐야 되겠네. 소진되면서 여기 나오는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금융자산,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월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장은 내재적 불안정성 뭐겠어? 언제까지 그렇게 유럽이 밑 빠진 독처럼 계속 수입을 할 건 아니잖아. 전쟁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군수물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치? 오히려 복구하는 데 드는 그 부분이 큰 거지. 근데 계속 총알하고 뭐 미사일, 폭탄 이런 것만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 전쟁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런 불안정성이 있는 거지.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지. 다 언제 잘리는 거지?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해고가 굉장히 간편하잖아.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잘린 거야.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는 거야. 이제 불량 재고가 되는 거지. 기업들 투자가 역시 감소하게 되겠지.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이 증가가 되는 거지. 이제 백수가 되는 거야, 노동자들이. 야기에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 수가 없잖아. 수요가 견인되지 않아. 민간 소비 수요 감소로 이루어졌다. 민간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소비 수요 감소가 아무것도 사지를 않아. 아니 스마트폰 하나에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한 80만 원에 해주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백수가 됐어. 나 스마트폰 필요가 없네. 디플레이션까지 왔어. 더불어서 이 플러스 효과가 나니까 이제 뭐 물건을 줘도 안 가져간대. 그렇지? 기업이 파산을 유발을 해버린 거지.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이 되겠지. 그래서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졌겠지. 그럼 은행도 파산하는 거지.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견해야. 지출 가설. 이 가설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 그 부분에서는 통화 가설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당시에
국제통화제도, 아까 금본위제도였다고 얘기했잖아. 금본위제를 들고 있다. 금본위제가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이라고 아까 통화가설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출가설에서는 이걸 콕 집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은 줄이고, 왜? 통화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대. 그럼 외국의 타국, 그렇지? 미국에 빚지고 있던 나라에서는 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국에서 통화를 1,000만 원어치를 유통하고 있었는데 500만 원으로 금을 요구를 했어. 그러면 1,000만 원, 야 빨리 이제 500만 원 가져와. 우리 그 유통하면 안 돼. 500만 원까지만 유통해야지라고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금 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러면 금 본위제하에서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겠지.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그치?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이 국내적이라는 건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 이때 뭐가 들어간다고? 금본위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것. 아니, 민간이 괜히 소비 수요가 감소가 됐어? 다른 원인에서 온 거지. 그치? 근데 여기로 잡고 있어. 왜? 미국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론적 논거를 펼쳐야 되니까.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여기서도 나와 있지, 것이므로 미국 정부가 적자 재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재정을 통해서 돈을 막 시중에 푸는 거야.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증진시키고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 디플레이션이잖아.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막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지. 막 사준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서 수요가 더 많아. 정부가 막 모든 물건을 다 사주고 있어. 그렇게 되면 물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 물건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이거를 실시하였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 결론은 똑같아.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았는데 결론은 똑같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했다. 그것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 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국제통화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래서 금본위제에서 다르게 바뀌지. 어떻게? 금본위제 플러스 기축통화로 금뿐만 아니고 달러를 추가시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이유지. 근본적인 이유야. 뭐 무력이, 국방력이 강하다는 이 부분도 있지만 기축통화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지. 자기네들이 좀 힘들면 달러를 막 무한정 찍어버려. 그리고 조금 자기네들은 괜찮고 다른 나라 힘들면 달러를 걷어들여 버려. 그럼 어떻게 돼? 거기는 경기 침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달러를 주면서 이제 요구를 하지. IMF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미국식으로 바꿔라. 미국한테 호혜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대공황 원인에 대해서는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대 나중에 미국이 패권 국가가 아닌 일반 국가가 되면 그때는 명쾌하게 규명이 될 거야. 근데 패권 국가인 이상은 규명이 되기 힘들 것이다.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결과는 그치.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대. 어떤 거냐? 대공황 후 회복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민간의 인식이 변화되었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부문이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행정부가 큰 이런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지.
그동안 신봉되었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 그치?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수정되었다 이런 얘기야. 또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다. 지금 4가지 교훈을 얻게 된 거야. 그치? 다시 보면 첫 번째,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화했고, 두 번째,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해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 부분이 확대되었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던 자유방임주의가 수정되었다. 시장 기능 이 부분이 수정된 거지. 정부의 개입으로. 또한 네 번째, 금융위기를 예방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네 번째. 우리가 요약 부분을 보고 하도록 합시다. 조금 길게 되긴 했는데 이거 읽을 때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20부터 페이지 123페이지 대공황 원인과 경제 정책을 보면 1929년도에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이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무엇이? 대공황이라는 게. 불황 정도가 유례가 없이 깊고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점 1, 2, 3 세 가지가 있네. 주식시장의 붕괴 그 자체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두 번째,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 이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붕괴됐고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이 맞물렸고 보호무역에 따라서 국제교역 감소 이런 연쇄적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된 것이다라는 전개 및 회복 과정은 같아. 원인과 관련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구조의 불안정과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어. 그런데 이 경제구조의 불안정한 경제구조 이 부분의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통화가설과 지출가설 이 두 가지 가설로 나누는 거지.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정되진 않았다고 우리가 맨 뒷부분에서 봤었어. 통화가설을 먼저 보면 대공황의 원인으로 무엇을 짚어?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에서 찾는다고 그랬지.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마지막 부분에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 이것을 근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연준이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줬지. 그래서 통화량이 확대되었지. 이때까지 좋았어. 엄청난 호황이었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지. 전반적인 물가와 주식이 자산 가격이 상승이 되었지. 왜? 주식시장으로 돈이 쫙 몰려드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지. 당시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였어. 그치? 수출 증가에 따른 1차 세계대전이니까 유럽에 미국이 엄청난 군수물품을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금이 유입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금 보유고가 증가하잖아. 그럼 통화량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연준이 갑자기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매각해버리는, 그치? 아까는 매입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매각으로 돌변한 거야.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지.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겠지. 그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는 거지. 이 얘기야.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지. 연준이 어떤 정책을 했어? 소극적인 정책, 소극적 대응을 했지. 어떤 거? 진성 어음주의. 상업 활동에 사용된 어음만, 이것만 인수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 그치? 이거를 기조로 삼았지. 통화 정책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게 경기 순응 정책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연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진성 어음주의에서 통화 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이다. 무엇이? 진성 어음주의가. 그래서 불황기에 통화량을 감소를 시켜버렸네. 불황기엔 통화량을 증가시켜줘야 돼.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어. 문제를 해결을 더 어렵게 한 거지. 통화 긴축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일본은행이 도산을 했어. 연준이 여기에 소극적 대응을 했네. 그래서 연쇄 도산하는 거예요. 은행이 도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 돈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위축시켜버리는 거야, 통화량을.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거지.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실물 경제가 악화. 더 이상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지출 가설을 보면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 주식시장이 붕괴됐잖아.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가 감소됐다. 주식시장이 붕괴됐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더 이상 소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감소되겠지.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 원인이다. 그러니까 연준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공황의 원인이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것.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서 적자 재정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겠지.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서 민간의 수요를 높이고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그랬다면 대공황을 극복 가능했을 텐데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사후 약방문이지. 그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어찌됐든. 그리고 플러스 각국 통화 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국제 통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축 통화 제도를 근본위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자. 그래서 금 플러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거지.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군수물자 판매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 그래서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거야. 1920년대 말에 그치?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가 됐어. 그래서 실물 투자 기회가 없어진 거지. 실물 투자 기회가 없으니까 실물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자산, 금융 자산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동하는 거지. 시장은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돼 버려. 그러니까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지. 나 나중에도 계속해서 고용돼서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겠지. 생산된 제품이 뭐가 돼? 불량 재고가 되는 거지. 악성 재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겠지.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로 실업이 증가하겠지. 노동자들 구매력이 소비가 감소하겠지. 그럼 민간의 소비 수요가 감소하겠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겠지.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100만 원에 살 수 있던 걸 10,000원에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 기업 파산을 유발하겠지. 그럼 가계 및 기업의 은행이 대출해 줬을 거 아니야. 은행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잖아. 대출이 부실을 되겠지. 그럼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대공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그냥 일반 사기업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 거지.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은 여기서는 EU를 들고 있어. 금본위제라고 얘기를 들고 있네. 대공황 발생 이후에 미국이 보호무역을 실시했지. 그래서 수입은 줄이고 외국에 빌려줬던 돈을 금으로 환수하는 거지. 왜? 외국은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여력이 없어. 그 돈 가져와봤자 휴지 조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금으로 가져오는 거지. 다른 나라 금 보유고는 감소해서 각국은 안 그래도 지금 전쟁 겪고 이제 막 돈을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을 풀 수가 없어. 왜? 금 보유고만큼만 통화량을 유통시킬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줄이 개됨인데 오타가 났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미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전 세계의 대공황이
근본이제 때문에 전파되게 되었다는 얘기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치 전 세계로 대공황이 전파되었다. 대공황의 원인은 명확하지만 대공황이 남긴 유산, 값비싼 교훈은 명확하다. 어떤 거?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대해서 민간이 예전에는 정부가 절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민간의 인식이 변화된 거지. 이럴 때는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해서 재정정책,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해서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었지. 그래서 공공부문이 굉장히 확대가 돼. 획기적으로.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이 수정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정자본주의 배우게 되는 거잖아. 이때 등장한 거야.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그리고 수습하는 거, 이게 중앙은행이 할 일인데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니까. 통화량을 잘 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2번이지 2번. 1번 윗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냐. 너는 그냥 답이 1번이라고 저 손 들고 있네. 그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을 한 거지. 지금 선후관계가 잘못됐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2번을 여기에 이제 시간을 조금 써야지. 2번 같은 문제. 우리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경제학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통화량, 시중에 돈이 없어. 그럼 이자율이 당연히 상승하겠지? 하였을 것인데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네.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학자 A라는 사람이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나. 명목 변수, 우리가 명목상, 이름상 이런 얘기잖아. 실질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얘를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대. 아까 통화량이 감소했다고 그랬었잖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이니까 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지. 아까 100만 원 하던 스마트폰이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고 그랬잖아.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그렇지? 명목 통화량을 실제로 물가로 나눈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야?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금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지. 그럼 기업이 파산할 이유가 없지. 은행도 연쇄도산할 필요가 없지. 노동자도 자를 필요가 없지. 그렇지?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경제학자 A라는 사람이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뺀다는 얘기지.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실물 경제에서는, 진짜 경제에서는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A 너가 얘기한 거는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 대공황 당시에는 우리가 사전적 실질 이자율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결과만 보고 그 과정상의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전적과 사후적 실질 이자율은 전혀 그 개념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지. 여기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이자율보다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에 따르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통화 가설은 이걸 중요시했다는 얘기지.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통화량이 감소했어. 근데 명목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았어. 겉으로 보여지는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았대.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금리, 이자를 높여야만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리를 낼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1,000만 원 벌 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쳐. 그때 이자 100만 원이래. 그럼 10분의 1 정도? 오케이. 그런데 금리는 똑같이 10%야. 100만 원이야. 그런데 나의 소득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갑자기 10%가 20%로 뛰는 거지.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이란 얘기야. 그치? 명목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의 소득이 줄거나 기타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이자율 고정되어 있는 것이 나한테는 버겁게 느껴질 때 이게 실질 이자율 이렇게 되는 거지.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대출 이 부분을 갚느라고 다른 데 소비를 못 하잖아. 그럼 경기 침체가 되는 거지.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그치? 지금 명목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관계잖아 여기가. 근데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여기가 마이너스래. 이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다가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면 명목 이자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더 높다는 얘기지.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그치? 더 크게 된다고. 왜? 얘가 서로 같으려면 명목 이자율하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 근데 여기가 음수래. 어떤 수에서 무엇을 빼고도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이해되지? 이해되리라고 믿어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이 상승은 투자를 줄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겠지. 그 결과 경기 침체가 되겠지. 따라서 통화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측정을 통해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된다. 얘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내용 정도. 앞의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갑자기 뒷부분에서 조금 막 실질 이자율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하고 우리가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통화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통화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를 이걸 얘기를 해주면 되나?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통화 가설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 기대 인플레이션율 측정을 통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중요하다는 이 부분이 여기에 관련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굳이 찾자면. 그다음에 넘어가서 2번. 통화가설을 지지한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거꾸로 됐죠? 그렇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였을 것이다. 그치? 기대되는 것보다 실제된 인플레이션율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사전적 실질 이자율하고 사후적 실질 이자율하고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사전적이 사후적보다 더 크게 되니까. 3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래요. 그치? 여기 이 보라색으로 해놓은 부분을 보면 여기가 0이래. 그럼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건 곧 뭐가 하락했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가 0이라면서 여기가 0이면 명목 이자율하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하고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럼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돈을 대출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겠지. 그리고 노동자도 많이 고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킨 요인이겠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겠네. 적절한 거. 우리가 이건 좀 어려우니까 4번, 5번까지 보도록 합시다. 4번.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명목 이자율이 디플레이션이네.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죠? 여기서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음수라고 그랬잖아. 이 음수란 얘기야. 그럼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가 아니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해야지. 아니면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하회할 것이다. 라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잘 되려나? 명목 이자율. 지금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이 지금 사전적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 부분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면 얘가 지금 0이래. 그러면 요거 사전적 실질 이자율하고 명목 이자율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명목 이자율 디플레이션이 기대가 존재할 경우 이 부분인 거지. 그치?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하고 명목 이자율하고 같아지려면 얘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더 커야지. 얘보다는. 그래야 여기 이거에서 얘 그 디플레이션율을 빼준 값이 명목 이자율이랑 같으니까 얘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는 더 크게 된다. 그러니까 상회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명목 이자율이 주어가 되면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하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4번.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과 같거나 그보다 더 커야 한다. 응?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
같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작아야 한다. 그렇죠? 명목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과 같거나 그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겠죠. 왜? 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명목이자율 이 부분에서 얘도 써주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폭이 어떻게 돼야 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폭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지? 경제학자 A가 얘기한 대로 얘가 타당하려면 이 전제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가서 니은과 기억에 대한, 지금 니은은 통화가설이고 기억이 통화가설이고 니은이 지출가설이죠.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통화가설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디플레이션이 이 디플레이션 소비가 없어가지고 물건 가격이 싸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지출가설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니은번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 지출가설에서는 금본위제 나왔었죠. 통화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본다.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죠. 다부분 주식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기억은 정책의 실패, 연준의 정책 실패로 본 거고, 니은은 지출가설은 시장 내부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 그래서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겠고, 다는 맞고, 라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금본위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 기억은 금본위제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공황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해서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을 더 깊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2번 여기 있네. 여기 불황 정도가 유례 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이 부분. 통화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소극적인 통화정책. 그치? 그 다음에 통화가설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아니지. 통화가설은 이 부분이 없어. 지출가설에서만 근본위제를 이유로 해서 보호무역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각국의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퍼져 나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통화 가설은 이 부분이 없다고 아까 지문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고, 그다음 끝났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지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